그레이 상병, 당신은 군인이잖아요.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명령대로만 살면 인간일 수 없다고요. 이건 명령이야. 감정은 접어둬. 명령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작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명령만 어겼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빗물에 젖어 반들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일으킨 물보라가 창문을 때렸고 엘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에서 호우특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수첩을 꺼내 착륙 시각과 날씨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기상 변수도 결국 매뉴얼로 다룰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군에서 배운 철칙이었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거대한 모니터 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서울시 배수 상황 브리핑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침수 취약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도, 그 위에 깜빡이는 지하차도 아이콘들. 엘리사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훑었지만 곧 관심을 거뒀습니다. 자신이 갈 곳은 미군 기지, 저런 민간 인프라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미군 기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찼어요. 엘리사 옆에 선 노인이 버스가 급정거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어 노인의 팔을 잡아줬어요. 노인이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는데 왜 서 계신 거예요? 안전의식이 부족하시네요.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어색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엘리사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몸은 친절했지만 말은 날카로운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안전모를 쓴 남자가 펌프차 배치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손짓으로 작업자들을 이끄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그가 바로 도윤이었지만 엘리사는 아직 그를 알지 못했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장 통제는 늘 느리다. 미국이었다면 벌써 표준 절차에 따라 완료됐을 텐데. 기지 입구에 도착해 출입 등록을 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문 인식 기계가 계속 오류를 일으켰어요. 습도 때문인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담당 민간 직원이 수동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참지 못했습니다. 센서 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이런 날씨에는 2배로 늘려야 하는데 절차 최적화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직원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느슨해 보였어요. 드디어 배정받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음이 형편없었어요.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 배수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물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그저 배경소음으로만 인식했죠. 가방을 열고 하나씩 물건을 꺼냈습니다. 정비용 멀티툴은 책상 위 정확히 90도 각도로 놓았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공군기지 사진은 침대 머리맡에 세웠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공군 정비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어린 엘리사는 그 옆에서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간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옷을 권했습니다. 일회용 우비가 1,000원, 우산이 5,000원.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는 곧 그칠 거예요. 기상 패턴상 여름 스콜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직원이 어눌한 영어로 장마철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그녀에게 비는 통제 가능한 변수였고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기지 안전 담당관이 보낸 브리핑 자료가 있었어요. 장마철 지하차도 및 저지대 주의, 긴급 대피 시 행동 요령, 재난문자 수신 앱 설치 권고. 엘리사는 대충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군 기지 내부 절차만 숙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민간 구역의 위험 요소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TV를 켜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작년 강남 침수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기자가 재발 방지책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배수 시설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엘리사는 채널을 돌렸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치안과 교통은 훌륭하지만 재난 대비는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도로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배수구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를 맞으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도윤이었지만 엘리사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커튼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녀의 눈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을 훑었습니다. 군용 손전등, 멀티툴, 전술용 장갑. 모두 완벽한 각도로 정렬되어 있었죠. 이것이 그녀가 아는 질서였고 이 질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친구가 없는 그녀에게는 올리 없는 시간대의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재난문자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국 통신사 로밍폰에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죠. 깨진 한글 몇 글자만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잠들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러닝을 나갔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코스에는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마음에 들었죠. 지하차도 아래를 달리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했습니다. 배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저 발목이 젖는 것쯤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지하차도를 지났습니다. 입구 근처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호우시 진입 금지. 하지만 맑은 날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표지판이었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복무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경력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고 아시아 지역 경험을 추가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죠. 물론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비부서 배치 첫날을 앞두고 유니폼을 다렸습니다. 완벽한 주름, 반듯한 칼라, 흐트러짐 없는 모습.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강하고 독립적이며 유능한 군인. 그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창밖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일주일간 비가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죠.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정체되어 있다고. 엘리사는 일기예보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측은 늘 빗나가고 대비는 과잉이 되기 쉽다고 배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점검했습니다.
서류, 신분증, 멀티툴,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 넣어둔 아버지 사진. 사진을 꺼내 한 번 더 봤어요. 아버지의 강인한 표정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산을 가져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빚 따위에 굴복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 그녀는 빗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으로만 들렸죠. 그렇게 엘리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빗물은 계속 도시 위로 떨어졌고 어딘가에서는 배수구가 막히기 시작했으며 지하차도 입구의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위험의 신호가 있었지만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정비부서 첫날 아침, 엘리사는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경납고의 거대한 셔터가 열리면서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F-16 전투기의 매끄러운 동체가 형광등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를 채웠죠. 이것이 그녀가 아는 세계였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곳. FOD 점검이 그녀의 첫 임무였습니다. 활주로와 경납고, 바닥을 샅샅이 살피며 이물질을 찾는 일이었죠. 다른 정비사들은 대충 눈으로만 훑고 지나갔지만 엘리사는 달랐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국 사이에서 미세한 금속편을 발견했죠. 길이 5mm도 안 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엔진에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잘 찾았네요, 그레이 상병. 주임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민간 정비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칭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실망했어요. 그날 저녁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엘리사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요.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으니까요. 대화가 무르익자 한국 민간 정비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재난 대응이 정말 체계적이라면서요.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죠. 한국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보다 사람에 의존하고 매뉴얼보다 즉흥적 판단을 중시하죠.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역을 맡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개입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한국도 나름의 방식이 있고요. 하지만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재난은 문화와 상관없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 대응만이 답이에요. 한국 민간 정비사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소주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고기를 뒤집는 데만 집중했죠.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느낀 주임 상사가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엘리사와 동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어요. 주말이 되어 엘리사는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근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죠.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고 시장 바닥은 미끄러웠어요. 좁은 골목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안전모를 든 남자였어요. 바로 도윤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죠. 죄송합니다. 도윤이 먼저 사과했지만
엘리사는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군인 특유의 꼿꼿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그때 그의 아버지 명수가 골목 저편에서 불렀습니다. 도윤아, 여기 무릎 보호대 좀 봐라. 경로당 어르신들 운동 수업에 필요할 것 같은데. 명수는 72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토목 현장에서 30년을 일한 뒤 은퇴했지만 안전교육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안전교육에 열정적이었어요. 엘리사는 무릎 보호대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유심히 살폈죠.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기지에서 정기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강사는 공공경보 앱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호우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미군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다운받기 시작했지만 엘리사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미국 기상청 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국 정부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그녀는 혼자 러닝을 나갔습니다. 여전히 지하차도 아래를 지나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빗물이 고인 곳을 피하며 뛰다가 배수구 근처에서 봉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걸음망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역 방송국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작은 막힘이 큰 침수로 이어집니다. 낙엽 하나, 비닐 하나가 쌓이면 물이 역류하죠. 예방이 최선입니다. 엘리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런 식의 원시적인 대응이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선진국이라면 자동 청소 시스템을 갖췄을 텐데. 숙소로 돌아와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한국은 어때? 적응은 잘하고 있니?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시스템은 별로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통화를 끝낸 뒤 엘리사는 침대 머리맡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아버지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타협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완벽하게. 그날 밤 TV 뉴스에서 장마 전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예보했죠.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는 시뻘건 구름대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위성사진이 나왔습니다. PX에 들른 엘리사에게 직원이 비옷과 방수백을 추천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필수예요. 특히 이 제품은 군남용과 같은 스펙이라서 군 규격품이면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민간 제품은 필요 없어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에너지바 몇 개만 사서 나왔어요. 밖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코웃음 쳤죠. 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음 날 새벽 경보 문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고 모든 군인들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폰은 조용했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았으니까요. 옆방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계속 잤습니다. 훈련이 아닌 테스트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아침 조회 시간 주임 상사가 물었습니다. 다들 경보 잘 받았나? 실제 상황이었다면 5분 내 대피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엘리사는 침묵했어요.
그녀의 침묵을 눈치챈 한국 민간 정비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앱도 안 깔았어요. 엘리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미군 자체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정비사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와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계단이 유일한 탈출로입니다. 평소에 다리 힘을 기르고 손잡이를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서 못하겠어. 갇힌 적이 있거든. 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일종의 경계심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기억하는 위험 신호거든요. 엘리사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극복하고 통제해야 할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다니. 오후 정비 작업 중 빗물이 경납고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배수구가 막혀서였죠. 한국 민간 정비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엘리사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그들이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죠. 미국이었다면 즉시 시설팀을 호출하고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텐데. 그레이 상병, 도와줄래요? 한 동료가 부탁했지만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이 아닙니다. 규정상 월권이에요. 결국 그녀 없이 물을 퍼냈고 2시간이 걸려 해결됐습니다. 동료들은 지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킨 것뿐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물이 흘러넘쳤고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펌프차가 또 출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경광등을 번쩍이며 지나갔죠. 엘리사는 커튼을 쳤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복무 2주째, 예상대로 시스템은 엉망이고 사람들은 감정적이다. 하지만 견딜만하다. 1년만 버티면 된다. 더 강해져서 돌아갈 것이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귀마개를 끼고 잤습니다. 완벽한 차단, 완벽한 통제. 그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엘리사는 부대 차량 정기 점검을 마치고 간단한 시험 주행을 나갔습니다. 원래는 다른 정비사와 함께 가야 했지만 주말이라 모두 외출했고 그녀만 남아 있었죠. 규정상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10분만 돌고 오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량을 몰고 기지 정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행인들이 모두 폰을 꺼내 확인했죠. 공공경보였습니다.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예상되니 저지대와 지하 공간을 피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상가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폰은 조용했죠. 앱을 설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톡톡거리던 것이 순식간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최고속으로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원래 계획했던 경로로 가려 했지만 몇몇 도로는 이미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우회해야 했어요. 그때 익숙한 지하차도가 보였습니다. 평소 러닝할 때 지나던 곳이었죠.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야 했지만 한쪽 차선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였지만 비에 젖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통과하면 5분이면 부대로 돌아갈 수 있었고 우회하면 30분은 걸릴 것 같았죠. 짧게 통과만 하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엔 늦었죠.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하차도 중간쯤 왔을 때 엔진이 털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멈춰버렸어요. 시동을 다시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물이 머플러로 역류한 것입니다. 순간 물이 차 바닥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닉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았죠. 온 힘을 다해 밀어서 겨우 열었지만 그 순간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차갑고 거셌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나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걸으려 했죠. 하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고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더 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되돌아가려 했지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미끄러졌어요. 무릎을 세게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외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죠.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물에 잠겨 작동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고립.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독립이 지금은 죽음의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차도 위에서는 도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펌프차 대기 중이던 그는 지하차도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즉시 로프백과 카라비너, 안전장비를 챙겼습니다. 동료가 말렸지만 도윤은 단호했죠. 지금 가지 않으면 늦어. 물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는 난간에 앵커를 설치하고 프로식 매듭으로 자기 확보를 했습니다. 비에 젖은 장갑을 단단히 조이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매달려 있는 엘리사를 발견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왔습니다. 절 믿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허리에 임시 슬링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시선은 제 손에 고정하고요. 엘리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존심도 독립심도 모든 것이 생존 본능 앞에서 무너졌어요. 도윤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물의 소용돌이를 피해 벽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물의 흐름을 읽고 안전한 경로를 찾았어요. 몇 번이나 엘리사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팔이 그녀를 잡아줬습니다. 그의 무전기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분 안에 나와야 해.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도윤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엘리사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죠.
마침내 경사로가 보였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가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구급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요에 쌓여 들것에 실리는 동안 엘리사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는 젖은 안전모를 벗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엘리사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명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우산을 쓰고 언덕 위에 서 있었죠. 아들이 무사히 구조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간은 단단하되 생명줄은 더 단단해야지. 오늘 그 아가씨는 좋은 생명줄을 만난 거야. 구급차 안에서 엘리사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구급대원이 따뜻한 링거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무릎 열상이 꽤 깊네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병원 응급실은 북적거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실려온 환자들이 많았죠. 엘리사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따가운 통증에 이를 악물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죠. 도윤이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젖은 작업복 그대로였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장갑을 벗고는 물을 짜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로프에 쓸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는데 커튼 너머로 도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죠? 도윤이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혼자 두고 가기엔 불안해서요.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 보호자가 필요 없어요. 규정상 민간인과 개인적 접촉은. 그녀의 말을 도윤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현장에선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린 이미 서로의 매듭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듭이라니.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릎 상처도 깊고 저체온증 경과도 지켜봐야 하고요. 엘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해요. 퇴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얼굴에 굴욕감이 스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부대에 연락드릴게요. 상황 설명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엘리사가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도윤은 담담했어요. 그는 영수증을 정리하고 보험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병원 창문이 덜컹거렸고 복도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실려왔어요. 도시 전체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생애 처음으로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병실에서 깨어난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욱신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왔을 때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죠. 그는 간호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보험 서류 정리됐고요. 부대 쪽에도 연락드렸습니다. 의무대에서 오후에 오신다고 하네요. 엘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간인이 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누워야 했죠. 자신의 무력함에 이가 갈렸습니다.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구조는 끝났잖아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죠. 현장에선 서로가 서로의 매듭이 되어야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우리 일의 원칙입니다. 전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규정상 민간인과의 접촉은 엘리사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규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제 그 규정이 당신을 구했나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테이블에 무언가를 놓고 나갔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이었죠. 오후가 되어 명수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는 김치가 담긴 작은 통과 보온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낯선 노인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제 당신을 구했죠. 한도윤이요. 엘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전통시장에서 스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명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남의 손을 잡는 것도 용기예요. 혼자 강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전 약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날 저녁 호프 소령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어요. 병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레이 상병,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단독 차량 운행, 기상경보 무시, 통제구역 진입.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엘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게다가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까지. 앞으로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호프 소령이 나간 후 엘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정말 무능했던 걸까?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 퇴원 수속을 밟는 날 보험 처리가 복잡했습니다. SOFA 지위 관련 서류, 한국건강보험과의 연계, 각종 확인서. 엘리사는 서류 더미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서류는 익숙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창구 직원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능숙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분류했죠. 30분이면 끝날 일을 10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능숙함에 놀랐지만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전통시장에 한번 오세요. 아버님이 매듭 시연을 하시는데 구조 작업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에요. 엘리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죠. 결국 도윤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죠. 전통시장 작은 광장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수가 굵은 로프를 들고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보울라인 매듭, 피셔맨 매듭, 프로식 매듭. 각각의 용도와 강도를 설명하며
천천히 묶어 보였죠. 이 매듭은 체중의 10배를 견딥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강하면서도 유연한 거죠. 노인들이 박수를 쳤고 몇몇은 직접 따라 해봤습니다. 엘리사도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이며 매듭 동작을 따라했어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놀랐죠.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지? 시장을 나서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도시는 매일 위기와 회복을 반복해요. 오늘 물에 잠긴 곳도 내일은 다시 마른 땅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엘리사는 젖은 군화를 말리며 손가락 관절을 문질렀습니다. 구조 당시 도윤의 손을 너무 꽉 잡았던 탓에 관절이 아팠어요. 몸의 피로가 마음의 피로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민방위 앱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첫걸음이었어요. 앱 설정을 마치고 알림을 켰을 때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민간 정비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아찔했겠어요. 엘리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평소 거리를 두던 동료들이 하나둘 곁에 앉기 시작했어요. 다음부턴 같이 가요. 혼자는 위험해요. 누군가의 그 말에 엘리사는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또 안전교육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엘리사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 이유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절뚝거리며 걸을 수는 있었죠. 시장 입구에서 도윤과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지만 도윤은 웃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처음으로 적대감 없이, 경계심 없이. 작은 광장에서 명수가 또 다른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상가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법이었죠. 엘리사는 무심코 앞으로 나가 시범을 도왔습니다.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을 선보였어요. 압박 지혈은 이렇게, 그리고 부목 고정은 이런 각도로. 노인들이 감탄했고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요. 당신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엘리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주는 작은 성취감.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느낄 수 있는 무언가. 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호프 소령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직과 개인, 규정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죠. 그날 저녁 도윤과 헤어지며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왜 절 도와주는 거죠?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매듭은 당기기만 하면 끊어져요. 하지만 적당히 느슨하면 오래가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기지도 너무 놓지도 않는 것.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예요. 엘리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로프 조각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도윤이 준 것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매듭을 묶어봤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모양이 잡혀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고 배수구가 청소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엘리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구조 사건으로부터 3주가 지난 8월 초 엘리사는 도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였죠. 자존심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감사 표현이었어요. 두 사람은 기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죠. 당신이 물의 흐름을 읽는 방식, 순간순간 판단하는 능력. 그건 매뉴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현장은 늘 변수투성이거든요.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고요. 두 사람은 그날의 순간을 각자의 관점에서 풀어놨습니다. 엘리사는 물에 갇혔을 때의 공포를, 도윤은 구조 진입 때의 긴장감을 이야기했죠. 같은 시간, 다른 위치에서 겪은 경험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며칠 후, 명수가 엘리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안전교육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군대식 체력 훈련을 노인분들께 맞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민간인과 나누는 것, 그것도 한국 노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명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첫 수업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군대식 PT 체조를 60대, 70대 노인들이 따라 할 수 있게 수정해야 했어요. 무릎 각도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의자를 활용한 동작을 추가했죠. 도윤이 의학 자료를 찾아주고 물리치료사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수업 당일 복지센터 강당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사는 긴장했어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첫 동작 시범을 보일 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은 쉽지. 우린 무릎이 안 펴져. 순간 당황했지만 엘리사는 즉시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의자를 잡고 절반만 구부려도 돼요.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성공적으로 동작을 따라하자 박수가 터졌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었죠. 수업이 끝날 때쯤 한 할아버지가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다음 주도 오겠니? 그 말에 엘리사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명령이 아닌 자발적 참여, 의무가 아닌 선택. 그것이 주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지 내에서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한국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찍은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동양 남자 좋아하나 봐. 구조받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네. 악의적인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엘리사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보보안 규정과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부에서는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죠. 도윤과의 일상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난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지나가다 도왔어요. 군용 멀티툴로 녹슨 볼트를 제거하는 그녀의 솜씨에 도윤이 감탄했죠.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당신도 로프 다루는 건 프로잖아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도윤은 엘리사의 군화가 비에 젖었을 때 빨리 말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신문지와 실리카게를 활용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어느 저녁 명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명수는 젊은 시절 구조 현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동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엘리사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는 영웅이 될 수 있어도 함께해야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엘리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영웅과 인간. 그녀는 늘 영웅이 되려 했지만 인간이 되는 법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하상가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사와 도윤이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상태였죠. 엘리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도윤은 동선을 통제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발목 염자 같은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붕대는 이 정도 압력으로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지켜봤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기본 처치는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호프 소령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레이 상병,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 민간인과의 사적 관계를 자제하세요. 부대 이미지와 규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반발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으로서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도윤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단순한 구조자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감정적인 충돌을 겪었습니다. 엘리사가 거리를 두려 하자 도윤이 물었어요. 왜 자꾸 숨으려 해요? 우리 관계가 부끄러운가요? 내 위치를 지켜야 해요. 군인이니까요. 위치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표정으로 헤어졌죠. 그날 밤 명수가 엘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매듭은 너무 당기면 끊어져요. 하지만 너무 느슨해도 풀려버리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고. 도윤도 응답했죠. 기다리겠다고.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저도 이해해요.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매듭 키링이었어요. 정교하게 묶은 원숭이 주먹 매듭이었죠. 이건 행운의 매듭이에요. 함께의 기억을 담아서. 엘리사는 키링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매듭.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연결고리.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엘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기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인정하기로.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시니어 운동 클래스는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퍼졌죠. 한 할머니는 밤에 다리쥐가 줄었다고 했고 한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고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엘리사는 수업을 준비하며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을 한국어로 하니 노인들이 더 친근하게 느꼈어요.
도윤이 발음을 교정해주고 명수가 적절한 표현을 알려줬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수강생의 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운동 시작하고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엘리사는 뭔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성취감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봉사, 의무가 아닌 선택이 주는 기쁨. 2023년 10월 중순, 엘리사는 아침마다 느끼는 이상 증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평소 좋아하던 베이컨 샌드위치를 보기만 해도 울렁거렸어요.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그날도 정비 작업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항공유 냄새에 구토감이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죠. 주말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지박 산부인과였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고 검사실로 안내했죠.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엘리사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축하드려요. 8주째예요. 의사의 말에 엘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생명의 소리였죠. 태아 상태는 양호해요. 엽산제 처방해 드릴게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서 있던 엘리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콩알만한 크기지만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충격과 기쁨,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만나야 해요. 지금. 1시간 후 한강공원에서 만난 도윤은 엘리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건넸을 때 도윤도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군 규정상 엘리사는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다음 날 호프 소령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임신이라고요. 호프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서류를 뒤적였어요. 아버지가 한국 민간인이군요. 그레이 상병.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복무 상태, 대외 이미지, 지휘 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는 명목이었죠. 엘리사는 위원회 앞에 서서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지 규율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향후 복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질문들이 날아왔지만 엘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호프 소령이 다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죠.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명예로운 전역을 하거나 출산 후 복무를 계속하되 경력에 제한을 받거나 사실상 전역을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명예전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 경력의 끝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국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 강한 군인의 딸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선택을 이해해 줬을까요? 도윤과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가 대략 50만 원, 아기용품비, 병원비, 나중에 어린이집비도 생각해야 해요. 내 저축이 3천만 원 정도 있고 퇴직금도 나올 거예요. 저도 일을 더 늘릴게요. 야간 작업도 지원하고.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죠. 명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조언했어요. 아이는 축복이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둘이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도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아내는 일찍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 묶은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는 없었어요. 대신 정성껏 묶은 로프 매듭 반지를 들고 있었죠.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답지 않나요? 평생 함께 묶여 있고 싶어요. 엘리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가장 엘리사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어요. 네, 함께 묶여 있을게요. 저녁 결정을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호프 소령 앞에서 엘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역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아직 느낄 수 없는 시기였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뒀던 한국 민간 정비사들도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짐을 정리하며 엘리사는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정렬, 흐트러짐 없는 질서.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방엔 도윤이 준 매듭 키링이 걸려 있었고 명수가 준 육아책이 들어 있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한 어질러짐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으며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우리의 시작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기지가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엘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을 봤습니다. 도윤이 있고 아이가 있을 미래를. 새로 구한 작은 투룸 아파트는 기지 숙소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넓었어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산이 보였죠. 엘리사는 창가에 서서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와 우리 아이를. 엘리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매듭의 의미잖아요.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어떤 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시니어 운동 클래스는 계속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수강생들이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 할머니는 직접 뜬 아기 양말을 선물했고 한 할아버지는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 CD를 줬죠. 우리 강사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먼. 아기도 튼튼할 거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따뜻한 말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소속감이었어요. 계급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연결이었죠. 2024년 1월 전역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군복 대신 입은 평상복은 어색했고 규칙적이던 일과가 사라진 자리는 공허함으로 채워졌죠. 구직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항공 정비 관련 회사들을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경력 부족이나 자격 미달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임신 몇 개월이시죠? 출산 후 복직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 봐줄 분은 계시고요.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면접관들의 시선은 그녀의 불룩한 배에 머물렀습니다. 10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날 엘리사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강했던 군인은 사라지고 무력한 임산부만 남은 것 같았죠.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중고 가전제품을 사고 외식을 줄이고 난방비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요금 체납 경고 문자를 받았어요. 단순한 착오였지만 그 순간 엘리사는 자신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무능한지 깨달았죠. 그때 명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시니어 체력 회복 클래스를 정식으로 열면 어떨까요? 보조 강사 자리가 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엘리사는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첫 정식 수업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군대식 구령이 노인들을 위축시켰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한 할머니가 잘못된 동작으로 허리를 삐끗했을 때 엘리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수업이 끝나고 엘리사는 복지센터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실패는 배움의 시작이에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다음 2주 동안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의료진을 만나 노인 운동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물리치료 기본 과정을 수강했어요. 군대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고 의자와 벽을 활용한 안전한 동작을 개발했죠. 자, 이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야 관절이 안 아파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강생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동작을 따라 하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기쁘게 말했죠. 일주일 만에 균형 잡기가 좋아졌어. 어제는 한 발로 11초나 섰다고. 작은 성과였지만 엘리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변화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악성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수업 영상을 올리며 비난했어요. 미군 출신이 한국 세금으로 돈 벌어 먹고 산다. 전역하고 나서 돈벌이 수단 찾는 거 아니냐? 처음엔 무시했지만 댓글이 수백 개로 늘어나자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분노했지만 엘리사가 말렸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돼요. 수업료도 후원금 사용 내역도. 그녀는 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보조 강사료, 전액 수강생을 위해 사용되는 후원금 내역까지. 투명한 공개는 효과가 있었어요. 비난은 줄어들고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죠. 어느 비 오는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배수구에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낙엽과 쓰레기가 막혀 있었죠. 엘리사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 동네를 위한 일인데요. 30분 만에 배수구는 뚫렸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인근 상가의 침수를 막은 것이었죠. 그날 이후 상인들은 엘리사를 다르게 봤어요. 미군 출신이 아닌 우리 동네 사람으로. 도윤은 그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더 안전하게 만들 보조 장비 개발이었죠. 간이 앵커킷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비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했어요. 시제품이 나왔어요. 테스트 좀 도와줄래요? 엘리사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장비 운용 지식이 도움이 됐죠. 여기 연결부를 더 단순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비상시엔 단순할수록 좋거든요. 무게 배분도 조정하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무거워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잠시 멈추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하는 게 오히려 살 것 같아요. 복지센터 예산 심의가 있던 날 프로그램 존폐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만삭의 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데이터와 사례, 수강생들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12주 프로그램 후 낙상률이 30% 감소했습니다. 균형 능력은 평균 25% 향상됐고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수강생 할머니가 직접 나와 증언했어요. 이 수업 덕분에 다시 손주랑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나갔거든요.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지됐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죠. 엘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린 날도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고 모두가 당황했어요. 오작동이었지만 대피는 필요했죠. 엘리사는 만삭의 몸임에도 침착하게 지휘했습니다. 계단 손잡이 꼭 잡으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보행기 쓰시는 분들 먼저 나가세요. 질서정연한 대피가 이루어졌고 10분 만에 전원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정리된 후였죠. 한 대원이 감탄했어요. 완벽한 대피였네요. 훈련 받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 순간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전직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자신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의 특허 출원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직 임시 출원이었지만 첫걸음이었죠. 두 사람은 작은 축하를 했어요. 편의점 맥주와 주스로 건배했죠.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도윤의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이 아이도 우리처럼 강하게 자랄 거예요. 강하면서도 따뜻하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새벽 3시 엘리사는 진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오는 길을 축복하는 비 같았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품에 안은 아기는
너무나 작고 따뜻했습니다. 하나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만든 생명이라는 의미였죠.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우리 하나.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명수가 매일 찾아와 도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를 봐주며 엘리사가 쉴 시간을 만들어줬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품앗이로 도왔어요. 한국의 정문화를 처음 제대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후 2달이 지나자 엘리사는 복지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띠에 하나를 안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수강생들은 아기를 보며 더욱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이 아기 보려고 더 건강해져야겠어. 우리 강사님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됐네.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군인 가족 회복 클래스가 신설되었어요. 전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엘리사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민간 생활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엘리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치유받았어요. 시니어 균형과 호흡 집중반도 개설됐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었죠. 부부 동행 클래스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함께 운동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자체와의 제휴도 시작됐습니다. 낙상 예방 캠페인의 자문을 맡았고 주거지 계단 손잡이 보강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엘리사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는 뿌듯한 순간이었죠.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호프 소령이었어요. 그는 엘리사의 공공 강연을 듣고 왔다고 했죠. 당시엔 규정만 봤어요. 미안합니다. 호프 소령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도윤의 협력 모델을 군 민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두 분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거예요. 도윤의 구조 장비는 드디어 정식 특허를 받았습니다. 임시 출원 후 1년 만의 성과였죠. 첫 현장 시험에는 엘리사가 시연자로 참여했어요. 출산 후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연결부가 정말 간단해요. 초보자도 30초면 설치할 수 있겠네요. 무게 중심도 완벽해요. 한 손으로도 조작 가능하고요.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이 관심을 보였고 곧 시범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전역 군인과 토목 엔지니어 부부의 재난 대비와 건강 증진 이야기였죠. 촬영 중 한 PD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비결이 뭐예요? 엘리사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매듭이 되어주는 거예요. 혼자선 약하지만 함께 묶이면 강해지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낙상 공포로 외출을 못하던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많았죠. 여름이 오고 다시 장마철이 됐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폭우 예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엘리사와 도윤은 함께 재난 대비 워크숍을 열었어요. 지하차도 우회 지도입니다. 위험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민방위 앱 설치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용 비상 키트 체크리스트예요. 꼭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워크숍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배우고 준비했어요.
실제로 국지성 호우가 내린 날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폭우로 인도가 침수되어 2명의 수강생이 복지센터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와 도윤이 안전 동행을 자원했어요. 하나는 명수가 봐주기로 했죠. 천천히 가요. 물 깊은 곳은 피하고요. 제 팔 잡으세요. 미끄러운 곳은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두 노인을 무사히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엘리사와 도윤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2년 전과 같은 비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가 성장한 것이 보였죠. 곳곳에 설치된 빗길 안내 표지, 작동하는 펌프, 경계하는 시민들, 모두가 배우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대규모 강연이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엘리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가 백스테이지에서 도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혼자서는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 묶이면 강해집니다. 강연 막바지 엘리사는 작은 매듭 키링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처음 준 것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매듭을 보세요. 한 가닥으론 약하지만 여러 가닥이 엮이면 체중의 10배도 견딥니다. 그녀는 준비한 매듭 키링을 청중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입니다. 명수는 객석 맨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년 사이 그도 변했어요. 지하 공간을 지날 때 느끼던 불안이 많이 줄었죠. 엘리사의 수업을 통해 체력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이었어요. 저도 곧 전역합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엘리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도 개설됐습니다. 시니어와 군인 가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죠. 전국에서 접속자가 늘어났고 도윤의 장비 실증 테스트도 지방 소도시로 확장됐어요. 2025년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도윤이 뒤에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룬 게 많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하나가 잘할 세상은 더 안전해야 하니까요. 명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어묵 국물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마시고 몸 녹여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하나가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혈연을 넘어선 선택으로 만든 가족이라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엘리사가 받은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도윤의 특허증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복지센터에서,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엘리사는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듭은 끊어지지 않으려고 묶는 게 아니야.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려고 묶는 거란다. 하나는 아직 알아듣지 못하지만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밖에서 다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구하러 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도시는 여전히 불안전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덮인 도시 너머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리사와 도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